정치인의 삶과 발자취를 이야기하는 시간. 오늘 함께할 주인공은요. 이른바 90년대생이 왔습니다. 우와. 21대 국회에서 단 3명뿐인 90년대생이고요. 역대 헌정사상 최연소 7번째 최연소 국회의원입니다.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대출이 끊기면 어떻게 목돈을 마련해야 하나 걱정하기도 하고요. 나가라 그러면 어디서 이만한 집을 구해야 하나 걱정하기도 합니다. 23억의 불로소득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먹지도 자지도 않고 수십 년 월급을 모아야만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서민들의 대표자가 되어주십시오. 진짜 스튜디오가 이렇게 환해질 수가 있나요? 프레시하네요. 프레시해요. 감사합니다. 네. 예, 아니 예. 그 프레시함이 정말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똑같이 지금 나타나고 있으면서 맞아요.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스포트라이트라기보다는 네. 저번에 본회의 발언 이후에 좀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면서 오히려 좀 마음이 많이 무거워졌어요. 좀 책임감이라는 것이 오히려 그러니까 좀 더 많이 생기더라고요. 예. 제가 봤는데 조회수가 60만이 넘었고 지금 용혜인 의원님이 약간 천군만마를 얻으신 것 같아요. 네, 저한테는 어쨌든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난 거여서 굉장히 네. 큰 힘이 되죠. 약간 유행어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임차인입니다. 이게 유행어지 이제. 공통점들이 좀 덜어 있더라고요. 첫째는 신혼이라는 거. 네. 그죠? 예, 결혼하신 지 얼마 안 맞습니다. 됐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생각할 수 없죠. 네, 예. 모든 신혼부부들의 필수. 그러니까요. 예, 뭐 그런 것들. 그리고 3년 차고 전 4년 차고. 네, 예. 진짜 많이 공감대가 많이 있으시네요. 저는 얘기하는데 되게 내 얘기 같은 거예요. 내 옆집 사는 사람인가 혹시? 그러면서 은평구가 또 저희 집하고 멀지도 않아요. 네. 예. 굉장히 동질감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생각하던 정치하고 현실 지금 정치에 뛰어드셨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국회의원을 생각하면 사실은 이제 불신도 많이 크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을 가끔 했었는데 고연봉에 놀고 먹는 직업 같고 이렇게 50대, 60대의 양복 입은 분들이 네. 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 생각이랑 너무 똑같다. 그런 생각한 적 있거든요. 그렇죠.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근데 사실 국회에 와서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새벽부터 나와서 뭐 세미나도 하시고 토론회도 하시고 회의도 하시고요. 정말 바쁘게 보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런 분들 보면서 많이 자극도 받았고 그리고 저도 100일 정도 해보니까 이게 국회의원 300명이라는 사람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만 사실은 이 300명을 보좌하는 보좌진 분들이 없으면 못 하겠더라고요. 저 혼자서는 이 일을 다 할 수가 없고 국회에 있는 2,700명의 보좌진 분들이 있어야만 굴러가는 곳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중요하시군요. 아니 저는 항상 그 당 이름 하면은 뭐 미래, 자유, 정의 뭐 그런 것만 딱 이렇게 듣다가 네. 우리 용혜 의원이 기본소득당이라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하면서 뭔가 뚜렷한 목표를 갖고 있는. 직관적이죠. 그죠. 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 뭔가 자꾸 땡기더라고요. 예, 마음이 동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생소하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네. 예, 또 국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기본소득당은 이제 이름부터 딱 분명하게 뭐 하고자 하는 당인지가 드러나는 정당입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이제 기본소득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당인데요. 올해 초 1월 19일에 창당을 했어요. 아주 따끈따끈한 정당이고요. 네. 저희 당은 이제 10대, 20대 당원이 80%를 차지하는 야. 아주 젊은 정당입니다. 그래요. 아, 저희가 10대도 있어요? 네, 10대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2만 명 중에 80%가 10대, 20대 당원이고요. 네. 사실 저희가 창당을 할 때 청년분들
청년분들 모이세요. 저희는 청년정당입니다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 당신이 누구든 매월 60만 원의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에 반응하셨던 분들이 주로 청년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다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기본소득당이라는 정당을 보고 자신의 첫 정당으로 이제 선택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고요. 네. 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리고 지금 코로나19로 일자리도 많이 사라지고 경제 상황도 많이 어려운데 코로나 시대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좀 새로운 소득의 원천이라는 상식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정당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우리 용혜인 의원이 추천하는 인생책 정말 궁금한데 네. 페미니즘의 고전입니다.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을 소개해 주셨어요. 버지니아 울프 하면 우리가 또 박인하는 시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 한 잔의 생수를 마시고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와 금배지를 달고 나타난 우리 숙녀와 기본소득을 이야기했다. 어때요? 네, 목마승의 패러디. 야. 지금 많이 왜곡돼 있는 것 같아서요. 약간만 들어도. 예. 아니, 이걸 암송해야 되는데. 예. 한 잔의 술을 마시고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와 목마를 타고 떠난 숙녀의 옷자락을 이야기합니다. 네, 이런 구절이죠. 멋지네요. 예. 어떻게 이 책이 인생책이 됐어요? 제가 이 책을 접하게 되었던 게 한 2012년 정도에 네.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를 처음 접하면서 모두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주어지는 현금소득이라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겠다, 네. 파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관련된 책들을 이제 추천해 놓으신 많은 이제 블로그에 있는 책들을 많이 검색을 해봤는데 네. 이제 자기만의 방이라는 책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예. 제가 알기로는 이제 페미니스트 작가로 굉장히 유명한 고전 작가인데 이게 기본소득이랑 어떤 연관이 있을까 좀 굉장히 의아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읽어보게 되었고 여성 작가로서 특히나 아주 예전에 더 여성의 지위가 더 낮았던 시절의 여성 작가로서 이 최소한의 이제 소득과 자기만의 방이 필요하다라는 책이 네.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와 굉장히 맞닿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제가 여성으로서 그리고 기본소득을 지지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좀 굉장히 흥미롭게 읽은 책이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한 게 여자들이 자기만의 방을 갖기는 어려워요. 네. 우리 집은 있을 수가 있지. 그렇지. 근데 집안에 나만의 공간을 갖기는 참 어려운데 글을 쓰려면 나만의 방과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가 상당히 와닿더라고요. 네, 맞아요. 우리 허위 평론가가 이 네. 버지니아 울프라는 분의 생애 네. 그리고 이 책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예, 버지니아 울프가 이렇게 생기신 분이에요. 1882년생입니다. 이게 궁금했어요. 이게 진짜 그녀의 얼굴인가 아니면 무슨 모델 얼굴인가. 너무 예뻐요. 네, 버지니아 울프 맞습니다. 야, 진짜 미인이시네. 예. 이 버지니아 울프가 영국에서 소설가로 또 페미니스트로 활동을 한 사람인데요. 네. 이 오빠가 토비라는 사람인데 케임브리지 대학 학생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케임브리지 대학 동문들과 함께 블룬즈버리 그룹이라는 사교 단체를 만들어요. 근데 사실은 지식인 모임인데 그 안에 버지니아 울프도 소속돼서 당시에 뭐 에드워드 모건 포스터라든가 존 케인스 같은 유명한 사람들과 함께 활발한 토론을 벌여요. 그러니까 버지니아 울프 같은 경우는 사실 정규 교육을 명확하게 받지는 못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뛰어난 지적 능력을 갖고 있었고 네. 그 활발한 집안 분위기 자체가 그녀의 그 성숙한 지적 토대를 만드는 데 중요하게 기여를 했고요. 예. 이 블룬즈버리 그 그룹 같은 경우는 나중에 버지니아 울프가 레너드 울프와 결혼하면서 성이 울프로 바뀌거든요. 예. 그 그룹 안에 있는. 네. 네, 맞아요. 바로 거기서 만났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자기만의 방이라고 하는 책은요. 원래 1928년에 버지니아 울프가 케임브리지 대학 내에 여자 대학이 있습니다. 예. 그게 거턴과 뉴넘이라는 대학인데 거기에 소속된 학생들의 요청을 받고 여성과 픽션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요. 바로 그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책이 바로 이 자기만의 방입니다. 네. 이 자기만의 방의 내용은 결론부터 버지니아 울프가 미리 얘기를 하는데 여성들이 소설을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픽션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돈과 자기만의 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연 500파운드의 수입, 예. 그리고 내가 어디에서도 방해받지 않는 오직 나만의 공간, 그것이 있을 때 비로소 글이라는 게 쓰일 수 있다는 건데요. 네, 네. 이게 당시에는
남성 비평가들이 예. 아 이거 그냥 문학적 한답 아니냐 정도로 약간 무시하는 경향도 있었고요. 그거 자체가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1970년대에 페미니즘이 한창 이제 불타오르기 시작하면서 그때 버지니아 울프가 재발견돼요. 그리고 자기만의 방도 새롭게 읽히면서 페미니즘 비평의 정말 고전으로서 네. 추앙받게 됩니다. 버지니아 울프 같은 경우는 현재 미국에서 또 가장 많이 논문이 발표되는 그런 여성 문학가이기도 하고요. 네, 네. 그 버지니아 울프가 여기에 쓴 내용에 사실은 시대는 많이 다르지만 이게 1900년대 초반에 쓴 글이잖아요. 시대는 많이 달라도 아직까지도 공감되는 부분이 저는 참 많더라고요. 이렇게 저도 이제 알바 같은 걸 하면서 대학을 부모님이 다녔었는데 알바하니까. 예. 무슨 네. 알바 하셨어요? 저는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알바를 해야 되니까 예. 제가 일정을 맞출 수 있는 호텔 알바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구두를 신고 망으로 머리를 올리고 이제 당시에 시급이 3,800원인데 저는 수습 기간이라서 3,500원 받기로 했거든요. 진짜 조금이었네요. 네. 근데 당시에 이제 호텔 예식장에서 스테이크를 날랐는데 그게 언젠데요? 저 대학 들어갔을 때는 2009년부터 그거를 했었죠. 아, 그때 시급이 3,800원이었어요. 그래서 예식장에서 7만 원짜리 코스 요리를 나르는 일을 했어요. 하루에 200개, 300개씩. 서빙을. 근데 스테이크 요리가 정말 무겁거든요. 접시도 무겁거든요, 크고. 접시가. 혹시 엄청 무겁지? 이거를 이제 그 쟁반에 한 4-5개씩 담아서 이렇게 들고 가서 내려놓고 하는 거를 14시간, 15시간 정도 하면 중간에 점심시간 빼고 한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돈을 벌었어요. 근데 그러면 제가 이제 새내기 대학 신입생인데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막 MT도 가고 싶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싶은데 제가 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근데 이 책을 딱 읽었을 때 그렇지 돈과 나의 공간이 있으면 내가 돈을 벌어야만 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좀 내가 하고 싶은 삶을 그렇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본소득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도 이 안에 있다고 보여지지만 액수는 많이 달라요. 500파운드. 연 500파운드. 연 500파운드면 지금 지금으로 돈으로 따지면 한 환산하면 4천만 원 정도. 꽤 큰 돈인데,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페미니즘 정당을 표방하고 있잖아요. 네. 그 기본소득하고 페미니즘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저는 기본소득은 사회의 보편을 형성하는 정책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자기 자신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물질적 기반들을 공동체가 제공한다라는 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좀 실제로 느꼈던 순간들이 있어요. 제가 기본소득 활동을 하면서 아까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전국 순회를 정말 여러 번을 했는데요. 예. 이게 기본소득에 반응하는 어떤 포인트들이 성별과 세대별로 다 달라요. 그래요. 근데 이제 50대 이상의 여성분들을 만나면 나 이제 이혼할 수 있겠다고. 그래, 맞아.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나본적 있어, 맞아. 근데 이게 실제로 이제 어떤 가장의 경제력에 종속되어서 가정폭력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안에 있어야 되는 여성들에게 혹은 어떤 사회에서 이 임금 격차라거나 성차별을 겪고 있지만 그 부당한 직장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이 주어진다면 어떤 그런 부당한 일들을 거부할 수 있는 네. 조건이 되어줄 수 있는 거죠. 그럼 참고 면에서 사는 국민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다양한 이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지만 성별 불평등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많은 여성들에게도 힘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기본소득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기본소득이 지급되면 성평등한 사회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성평등한 사회는 기본소득이 있어야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휴. 여기 설득 당하셨어요. 네, 나 이미 영업당했어. 책에 보면은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숙모한테 이제 돈을 받게 된 순간부터 자기는 이제 누군가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가서 알랑방구를 안 부려도 되는 게 맞아요. 너무 일단은 좋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렇지.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어, 작가가. 저는 아시다시피 책을 잘 못 네. 읽잖아요, 제가. 그래서 첫 장을 딱 봤는데 첫 장에 딱 첫 줄에 하지만으로 시작하는 게 전 너무 흥미롭거든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뭔가 세상에 뭔가 반하는 이런 저자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 네. 같아서 굉장히 그때만 흥미로웠습니다. 예, 더 이상은 못 읽었겠죠. 자, 그러면 여성이 처한 이런 가부장제의 현실화에서 글을 쓰고 작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던지 버지니아 울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기만의 방을 이해하는 3가지 질문 보겠습니다. 자, 왜 여성은 가난한가? 네, 버지니아 울프가 던졌던 질문이에요. 왜 여자는
가난했어야만 하는가. 근데 그 음. 구조적인 이유가 있지 않았나요? 일단은 재산을 소유할 수 없었다면서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혼한 여성이 재산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한 법안 자체가 1870년에야 통과가 돼요. 그러니까 버지니아 울프가 1928년에 이 강연을 했다고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 50년 정도가 어.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여성들이 어떠한 형태로도 재산을 가질 수 없었고 예. 뭐 참정권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물론 1928년에 여성에게도 남성과 같은 동등한 참정권이 보장되긴 하지만 네. 그것은 이미 여성들이 얼마나 억압받아 하는가를 또 방증하는 대목이기도 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버지니아 울프가 케임브리지 대학 내에 여자 대학에서 강연을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여자 대학이라고 할 때 여학생들도 여기에서 학위를 받고 공부를 했나? 라고 하지만 학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네, 그냥 수업은 들을 수 있었는데요. 예. 이름만 대학. 네, 그러니까 학위를 받지 못했고 그리고 대학 구성원으로 인정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데서 공부를 함에도 불구하고 예. 여성들이 누렸던 차별, 그러니까 엘리트 여성들이 할지라도 실제로는 그런 현실에 처해 있던 거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니까 네. 직업 진출도 어렵고 그리고 설령 그런 직업을 구한다고 해도 이거 남성들이 하는 거지 여성들이 하는 게 아니다라는 사회적인 냉대에 시달렸고요. 버지니아 울프가 이 책에서 소설가인지라 메리라는 가상의 화자를 등장시켜서 맞아. 또 이야기를 서술해 나가요. 메리. 예, 근데 이 메리가 케임브리지 대학에 이제 초청이 돼서 사실 자기 자아를 투영한 거죠. 네. 나는 한두 주일 전 날씨가 맑은 10월의 어느 날 강둑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여성과 픽션이라는 주제, 온갖 편견과 격정을 불러일으키는 이 주제에 빠져 여기저기서 번뜩이며 물밀듯 요동치는 그 사고의 격정 때문에 더 이상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던 나는 그리하여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잔디밭을 가로질러 재빨리 걷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웬 남자의 모습이 솟아올라 갑작스럽게 나를 가로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경악과 분노를 담고 있었습니다. 부인, 잔디밭은 성별이 남성인 특별 연구원이나 학자들에게만 허용된다는 걸 모르고 계십니까? 그 사람은 교구 관리였고 나는 여자였습니다. 이곳은 잔디밭이었고 인도는 저편에 있었습니다. 내게 적합한 곳은 저 자갈길이었습니다. 오래된 강당을 지나 단과대학 사이를 어슬렁거리다 보니 좀 전에 고약한 기분이 가라앉는 듯 했죠. 아주 우연히도 찰스 램이 긴 방학 동안 옥스브리지를 방문하고 나서 썼다던 오래된 수필이 떠오르자 그를 생각하게 되었죠. 바로 그때 뜰을 가로질러 램의 발자국을 따라 그 보물이 보관된 그 유명한 도서관으로 가볼 수도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 계획을 실행에 옮겼고 실제로 여기서 나는 도서관으로 이르는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길을 가로막는 수호천사처럼 친절한 은발의 신사가 금세 나타났습니다. 부인, 유감스럽지만 여성이 도서관에 들어가려면 대학 연구원을 동반하거나 소개장을 소지해야 한답니다. 이만 돌아가 주시지요. 도서관에 들어갈 수 없었던 네. 그 메리 이야기를 보면 그 뒤에 이제 그 도서관에 한 여성이 저주를 하든 말든 뭐 신경도 안 쓰겠지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예. 근데 신경도 안 쓰겠지라는 말이 그냥 그게 되게 상식적인 일이었다는 것이잖아요. 매우 당연한 일이고 사회적으로는 그게 이상하지 않은 일이었는데 거기에 물음을 제기했던 여성이 있었고 네. 그런 여성들의 노력들이 모여서 이제 사회가 이만큼 변하게 된 것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지금에도 사실 마찬가지다. 지금 굉장히 익숙한 일들도 사실은 누군가에게는 제한이나 어떤 제약이나 혹은 배제나 억압일 수 있고 그것에 문제제기를 하는 과정은 저는 당연히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들을 잘 갈등을 겪어가면서 합의점들을 찾아가는 것이 사회가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방향이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갈등을 다 그냥 없는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는 저는 사회가 발전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저는 솔직히 너무 좀 부당하다, 속상하다. 진짜 막 이런 상황 있으면 나는 다 싸우려고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때 안 태어난 게 어디예요? 감사하다 싶기도 하고요. 혹시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예술가는 가난해야 된다.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연기 전공을 했잖아요. 네. 예, 뭐 얕지만 이렇게 어깨 너머로 배운 것 중에 스타니슬랍스키라는 정말 많은 경험을 해요. 왜냐면 그 사람의 집이 부유했기 때문에. 뭐 탁구도 쳐보고 그때 당시에 막 이것저것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연기에 대한 이론을 펴내고 지금까지 우리 입에 오르내릴 정도로 그 유명한 뭐 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학설들을 이제 그래요? 만들어낸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훌륭한 예술을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거기서. 가난한 예술가들 중에 훌륭해진 분들도 많고 오히려 돈이 많으면 또 열심히 안 하니까 또 훌륭해질 수 없다라는 게 오히려 우리는 정설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가난한 예술가들 중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었던 소수의 사람들을 그쵸? 우리가 많이 몇 안 기억하기 됐어. 때문에 그런 그래요? 것 같아요. 네.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충분히 고민하고 생각하고 사유해야 되는데 예. 가난하면 당장의 배고픔 그리고 당장의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네. 잡다한 일들을 해야 하다 보니 나를 위해서 혹은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나를 쏟아붓고 충분히 사유하고 생각하고 그 시간을 투자할 여력이 없는 거죠. 그랬을 때 뭐 아주 부유할 필요는 없겠지만 예.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만 예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가난을 해결할 수 있어야 더 좋은 창작물들도 나오는 게 맞아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유명한 해리포터 예, 그 조안 롤링 조앤 롤링. 조앤 예. 롤링도 굉장히 어렵고 가난한 상황에서 글을 맞아. 썼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 보니까 네. 우리는 뭔가 약간 가난한 상황이 성공을 위한 성취감도 주고 그리고 오히려 막 기본소득을 주면은 좀 게을러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배가 하게 불러가지고. 우리 용혜인 의원께서는 그래서 반드시 어떤 기본소득이라는 게 꼭 있어야 젊은이들이 어떤 창의력도 더 펼치고 더 본인이 원하는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네, 어.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알바 관련된 활동들을 네. 하면서 이제 편의점 실태 조사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야간에 12시간씩 주 6일, 주 7일을 알바를 해요. 그러면 아침 뭐 9시쯤 퇴근해서 밤 한 6시, 5시까지 자는 거죠. 그리고 일어나면 밥 먹고 출근할 준비를 하고 다시 출근해서 12시간 편의점 야간 노동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편의점 집, 편의점 집, 편의점 집 말고는 다른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요. 근데 과연 이런 청년들이 사람조차 만날 시간조차 없는데 그리고 근데 편의점 알바해서 뭐 벌 수 있는 돈이 요즘엔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사실은 월세 내고 내가 밥 먹을 정도의 돈 하고 나면 더 여유를 가지고 뭔가를 하기 어렵잖아요. 네, 네. 그리고 만약에 일을 그만뒀다라고 하면 당장의 먹고 살 문제가 막막해지기 때문에 이런 청년들이 과연 어떤 새로운 도전과 모험과 나의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가난을 견디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느냐 저는 그런 조건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하긴 여기서 버지니아 울프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투표권보다도 1년에 받는 500파운드가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물적 토대라는 네.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고. 고대 그리스에 보면 네. 노예들이 있고 예. 네, 노예가 아닌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잖아요. 그랬죠.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경제 활동은 다 노예들이 하기 때문에 오로지 정치에만 참여하는 것이 가능했고 그것을 고민하고 토론하는 것이 가능했던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자아 실현을 위해서 일을 한다. 노동은 자아 실현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럼 일을 미화시키는 하고 거예요. 그리고 퇴근하고 나면 나의 시간이 펼쳐지는 삶을 말이 좋아, 살아가는데 그렇지. 그랬을 때 실제로 정치 공동체가 발전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토론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술의 영역에서도 문화예술인들이 좀 더 많은 어떤 창작 능력들을 발휘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물적 조건을 갖추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버지니아 울프가요, 연 500파운드의 유산을 받기 전에 했던 일이 여러 신문에 이제 기고를 하는 건데, 그때 기고라는 것도 본인이 쓰고 싶은 글이 아니라 그치. 저기 원숭이 쇼 열리니까 버지니아 울프 가서 취재해 와. 그리고 그거 기고해서 쓰고, 어디 결혼식이 열린대. 그거 취재해 와. 버지니아 울프에게는 내가 쓰고 싶은 글은 이런 게 아닌데. 아바타네. 그렇죠. 그러니까 왜 내가 이런 일을 계속해서 그렇죠.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근데 연 500파운드의 수입이 생기니까 가장 기뻤던 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되지 않을 자유가 생겼다는 그래. 것. 예,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해요. 사실은 남녀를 떠나서 누구나 꿈꾸는 자유 아닐까요? 아, 그럼요. 예. 이게 확실히 이 경제력이 생기면은 정신적 독립을 주는 건 맞는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다른 잡생각 이런 거를 안 해도 되고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하면 하고. 되잖아요. 어. 이 지금 우리가 물적 토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버지니아 울프가 또 한 가지 얘기한 게 자기만의 방이거든요. 네. 제가 작년에 예. 이제 여행을 갔어요. 저희 동료들과 어떤 힘든 일을 하나를 마치고 우리 여행을 같이 가자라고 해서 10명이 10명. 근데 10명이 같은 공간에 일주일을 쉬지 않고 붙어서 생활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제가 그때 교훈을 얻었어요. 다시는 이렇게 여행하지 말아야지. 네, 그만큼 그러니까 사람들과 사회적으로 어울리고 관계를 맺는 것은 인간에게 너무 필수적인 일이지만 어떤 나를 위한 시간 혹은 나만의 시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사람이 굉장히 소진되고 힘들더라고요. 근데 당시의 여성들에게는 어떤 자신의 방을 갖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고 하고요. 네. 근데 사실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의 경제력에 따라서 단칸방에 함께 사는 뭐 4인 가족 이야기들이 사실 심심치 않게 우리 들려오기도 때는 하고. 다 가족이 한 방에 다 그쵸. 자서 이렇게 쭉 누워가지고. 네, 네, 네. 근데 지금도 사실은 그런데 어. 더 옛날에는 사실 여성들에게 그런 공간이 허락된다는 네, 네.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거죠. 근데 이때의 자기만의 방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물리적인 방이기도 하지만요. 네. 정신적인 독립을 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해요. 도리스 레싱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의 유명한 단편 중에 하나가 19호실로 가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근데 그 19호실이 호텔의 19호실인 거예요. 주인공이 이제 여성인데 집에 있으면 독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호텔에 예약을 하고 가서 하는 일이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근데 그런 공간이 절대적이라는 걸 자기가 절실하게 느끼면서 그 19호실로 계속 이제 가는 얘기를 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자기만의 방이라고 할 때 언제나 이 여성들이 자기에게로 몰두할 수 있는 틈을 주지 않았잖아요. 맞아요. 맨날 집안일을 해야 예, 되고 예. 또 동생 케어해야 되고 뭐 맞아요. 이런 식으로 예. 임무를 항상 부과할 때 자기 자아를 찾을 수 없는 여성들에 대해서 이 자기만의 방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혹은 네. 이제 정신적인 독립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은 하루에 30분도 나만의 시간이 없었을 때도 있고 이 안에 그 표현이 나오지만 집안의 천사이기를 포기해야 된다. 맞아. 어떻게 보면 마음의 공간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여동생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셰익스피어는 영문학하면 가장 네. 먼저 떠오르는 그리고 뭐 영문학계의 거두죠. 영국이 제일 자랑하는 작가이기도 그렇죠. 하죠. 아우,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햄릿. 맞나요? 맞아요. 네. 근데 이 셰익스피어에게 네. 만약 여동생이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라고 버지니아 네. 울프가 이 강연에서 말을 합니다. 네. 네. 만약 그랬다면 똑같은 재능을 가진 그녀가 성공할 수 있었을까? 셰익스피어에게 놀랄만한 재능을 가진 이를테면 주디스라 불리는 누이가 있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를 상상해 보도록 하죠. 주디스도 셰익스피어만큼이나 모험심이 강하고 상상력이 풍부하며 세계를 알고 싶은 열망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학교에 다니지 못했죠. 그녀에게는 문법과 논리학을 접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그녀는 때때로 책을 집어들고 몇 쪽을 읽었죠. 그러면 그녀의 부모님이 들어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디스, 양말을 꿰매거나 국을 끓이는데 신경을 쓰렴. 책이나 논문 따위를 붙들고 멍하니 시간을 보내지 말거라. 그녀는 그들의 눈을 피해 아마 사과 창고에서 은밀히 몇 쪽을 휘갈겨 썼겠죠. 하지만 이마저도 조심스럽게 숨기거나 불에 태웠죠. 그리고 그녀는 10대를 벗어나기도 전에 이웃에 사는 양털 중개상의 아들과 약혼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셰익스피어 시대의 한 여성이 셰익스피어의 재능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이야기가 아마 이렇게 전개됐을 것입니다. 셰익스피어 시대의 어떤 여성이 셰익스피어의 재능을 갖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셰익스피어 같은 천재는 교육받지 못하고 노동하며 노예처럼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태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용 의원님 잘하면서는 뭐 그런 한계를 느낀 적은 없었죠.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한계는 아니었지만 예. 저도 좀 느꼈던 게 제가 이제 대학을 갈 때 그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여자는 교대 사범대가 최고다. 나도. 그래서 교사가 돼서 시집잘 가는 게 최고다라는 말을 그 얘기 요즘도 하나요? 저는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너무 아니, 싫었어요. 저도 들었거든요. 아. 그 말이 정말 너무 싫어가지고 그래요? 전공을 정할 때 제가 정치외교학을 전공을 했는데 아. 교대 사범대 안 간다고 하니까 예. 그러면 인문학, 뭐 이렇게 철학, 뭐 음. 문학 이런 거를 전공해라. 근데 제가 그 철학이나 사학이나 뭐 이런 걸 싫어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말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회과학을 전공하겠습니다. 이러고 사회과학부에 다 원서를 써서 대학을 갔었어요. 약간의 네. 반항이 들어가 있어요. 네, 여자는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한 거야 대로 사는 것이 저는 되게 좀 싫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던 지역을 벗어나서 대학을 가고 싶었고 저에게 요구되는 전공을 하기가 싫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 말을 따랐으면 그런 직업을 가지고 제가 살던 지역에서 결혼을 하고 애를 키우면서 평생 그냥 그 지역에서만 살아갈 것 같은 두려움 같은 게 이제 19살에 저한테는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자가 할 수 있는 일, 여자에게 어울리는 일이라는 이유로 네. 뭔가 여성의 활동 반경들을 제약하는 벽이 된 거죠. 네, 벽이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좀 예. 많이 들어요. 버지니아 울프가 생각했을 때, 아, 여성이, 그것도 이제 막 갓 30 된 여성이 국회에 들어가서 이렇게 정치를 한다라고 만약에 알게 된다면 굉장히 흐뭇하고 뿌듯할 것 같아요. 맞아. 그렇다면 참 좋았겠죠. 예. 박수 쳐주세요. 네. 버지니아 울프가 예. 1928년에 이 강연을 했을 때 예. 100년 뒤의 상황을 가정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때는 여성들이 지금과는 사뭇 다른 환경에서 활동할 것이다. 그렇죠. 예, 남성들이 하고 있는 그 직업에 얼마든지 뛰어들어서 네. 자기만의 영역을 구축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딱 100년 정도가 이제 흐른 네. 상태에서 어. 또 의원님이 등장하신 거니까요. 아직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숫자로 따져보면 사실 21대 국회의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은 19%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낮은 거죠. 근데 19%가 역대 국회 중에 가장 많은 여성 비율이라고 해요. 예. 네. 근데 사실 저는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체감을 잘 못했던 게 제가 속한 기본소득당에는 정치인들이 다 여성이거든요. 실무자들이 남성이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선거를 치렀던 더불어시민당 같은 경우는 비례정당이었기 때문에 여성 후보가 절반은 되는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국회가 남성이 더 많고 여성이 거의 없다라는 걸 별로 체감을 못했다가 네. 국회에 딱 왔는데 여성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 그래서 아 이게 정말 국회 안에서도 이게 여성이 사회적 지위가 많이 높아지고 정치 참여를 많이 한다고 하지만 네. 아직도 좀 갈 길이 멀구나. 저는 사실 이번에 21대 국회 개원을 하고 나서 김상희 부의장님이 이제 의장석에 올라가시는 걸 보면서 아, 내가 되게 역사적인 순간에 서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국회가 시작된 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예. 저 의장석에 앉은 여성이 한 명도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영국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성 참정권이 이제 시작된 때가 언제였어요? 1928년이죠. 28년에. 네, 21년에 부분적으로 좀 허용이 됐었고 예. 28년에 전면적으로 이제 남성과 동등한 제한 없는 참정권이 그때 처음으로. 보장됐죠. 네. 굉장히 얼마 안 된 얘기예요. 그러게요. 어. 100년? 그죠? 어. 불과. 근데 우리가 아는 많은 선진국들이 다 1940년대에 이제 여성 참정권이 보장되기도 하고요. 예. 사실은 정말 여성들의 참정권이라는 건 따져보면 6, 7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렇죠.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영국의 가장 유명한 수상 중에 한 명이 처칠이잖아요. 네. 그 처칠이 그 여성 참정권이 통과된 이후에 영국 의회에 이제 여성 의원이 최초로 발을 들인 거예요. 근데 그때 처칠이 남긴 회고록이 뭐냐면 자기가 발가벗겨진 듯한 맞아요.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여기는 남성들의 목욕탕 같은 공간인데 어. 다 남성들밖에 없는데 여성들이 들어와서 아 이거 남자 목욕탕에 여성이 들어온 왜 것 여성들이 같은. 들어온 것 같은 아. 예. 그러니까 그런 곤혹스러움을 표현한 적이 있거든요. 아. 저는 굉장히 상징적인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목욕탕이 유대감이 막 생기는 맞아요.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부담 없이 드러내놓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남자들이 친해지려면 목욕탕 가야지, 뭐 사우나 한 번 하면 친해지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그게 그 시절에도 목욕탕이라고 비유를 한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상징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자기들만의 세계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 세계를 깨고 어떤 다른 성이 들어오니까 이제 그런 표현을 맞습니다. 하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여성 운동에 대해서 버지니아 월프도 이 책에서 남성이 복잡한 심리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뭐라고 쓰여 있냐면 85쪽에 그것은 여성이 열등하기보다는 남성이 우월하기를 바라는 뿌리 깊은 욕망으로서 남성을 예술의 전면뿐 아니라 도처에 서 있게 함으로써 여성이 정치에 참여하는 걸 가로막도록 한다. 예, 지금 얘기하고 남성의 심리에 대해서 그대로 투영된 그렇죠. 그 얘기. 그러니까 여성이 열등하지 않아. 근데 결코 나보다 잘나서는 안 돼. 오. 네, 이런 욕망을 딱 꼬집은 거죠. 근데 그리고- 자기보다 예. 잘난 여성이 등장하는 것이 네. 두려운 거예요. 그치, 겁나지. 그러다 보니 분노가 드러나게 되고 그런 것이 어떤 말로서 등장하게 되는데 사실은 별로 차이가 없거나 혹은 나보다 못한 것 같은 남성이 그런 모욕적인 말을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여성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이제 유명한 페미니즘적인 용어가 두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 집안의 천사를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를 아까 했고 이제 두 번째 용어가 그거예요. 남성을 비춰주는 거울. 그러니까 남성을 더 멋있게 보여주게 하는 반사해주는 거울로서 여성이 역할을 해왔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런 역할을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였죠. 그런 거울의 역할을 하면 안 된다. 근데 이 참정권 연령을 더 낮춰야 된다고 지금 기본소득당이 네. 주장하고 있죠.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네. 참정권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그러니까 지금 참정권, 선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들도 경제적인 문제들 때문에 막상 투표하는 날 투표하러 가지조차 못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이제 참정권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네. 번째는 한국이 선거권이 이제 작년에 선거법 개정이 돼서 만 18세부터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출마를 할 수 있는 나이는 만 25세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나이가 다른 이유를 그 누구도 설명하지 않아요. 만 25세인 이유는 뭐며 만 18세인 이유는 무엇인지를 아무도 설명하지 않죠. 선거에 투표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다면 당연히 자신이 어떤 전망과 비전을 가지고 출마해서 그것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도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피선거권과 선거권 연령을 동일하게 연동시키는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만 40세가 넘어야 이제 출마를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법률 개정 사항이 아니라 헌법 사항이어가지고 조만간 언젠가 이제 개헌 논의가 된다면 그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요. 그것도 깨고 싶으세요? 네. 만 15세가 되면 부모 동의 없이 돈을 벌 수 있는데 경제 활동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할 수는 있지만 사회의 정치적 결정을 하는 데는 참여할 수 없다라는 건 저는 좀 부당한 아이러니하네.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근데 우리하고는 참 정말 세대가 다르신 것 같아요. 우리는 뭔가 정치나 이런 어려운 일, 큰 일을 하려면 경험도 좀 많이 쌓고 공부도 많이 한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또 못하고 감히 생각도 못하던 게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출마한다면 당연히 국민들이 그 사람에게 선택을 투표하지 하는구나. 않겠죠. 근데 이 사람이 말도 안 맞네요. 되는 이야기를 사실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할 거야. 왜냐하면 나이가 어리니까. 라는 이유로 그 사람의 권리를 제한하는 건 부당하다라는 점이고 용해인 의원께서는 어떻게 정치를 결심하게 되는지 물론 정치 외교학과를 나오긴 하셨지만 저도 정외과를 나왔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전공을 살려서 취업한 케이스가 되었는데 그러네요. 정치 외교학과에 드문 일이에요. 네, 없는 일이죠 사실. 근데 내가 정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정치외교학이라는 전공을 했던 건 아니고요. 네, 네. 근데 세월호 참사 당시에 저도 대학생이었고 그리고 제가 안산에서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지금도 이제 저희 부모님은 안산에 살고 계시는데 제가 안산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 나왔거든요. 이제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이제 많은 국민들이 함께 슬퍼했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진상규명 운동을 했었고 저도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들을 열심히 했었는데 어느 순간 막막한 거예요. 절망스러웠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인데 진상을 규명하고 나면 내가 또 다른 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을 것 같은 두려움?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뭐 삼풍백화점 때도 그랬고 뭐 이번에 세월호 참사도 그랬고 사실 최근에 이제 여주 이천에서 있었던 화재 사건도 그렇고 비슷하게 사람들은 계속 죽는데
그러면 나는 끊임없이 이 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활동을 하면서 살아야만 하는 건가? 라는 두려움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슬럼프가 와가지고 고민을 좀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 돈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사람의 안전에 대한 것들이 비용 취급당하는 사회가 바뀌어야 하는 건데 그래야 사실은 이 참사가 반복되지 않는 건데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했을 때 저한테는 그런 법과 사회 제도를 바꾸는 방법이 정치였고요. 그래서 정치를 좀 직접 해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게 엄청 큰 참사였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도 큰 그늘로 자리하고 있고 아유, 우리 당연하죠. 국민들 마음속에도 그럴 텐데 그때 또 정치인을 결심한 한 여성이 있었군요. 멋지다. 어, 네, 거의 헤인 울프 느낌 나요. 헤인 울프. 헤인 울프. 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100년 후인 2028년쯤 여성의 직업 장벽은 어떤 것들이 깨져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한다. 네. 애를 안 낳는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네. 저는 제가 딱 그 나이대의 여성이고 사실은 제가 국회의원이 되기 전까지는 최저임금 받으면서 일을 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최저임금 받으면서 일을 하면서 과연 애를 낳고 살 수 있을까? 그렇죠.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애한테 들어가는 돈도 있고 그러니까 임신을 해서 아이를 출산하게 된다면 일을 또 그만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사실은 저에게는 임신과 출산, 육아라는 것은 선택지에 없는 일이었어요. 맞아요. 또 여기서 등장하는 게 아이를 낳거나 결혼을 하게 되면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럼으로써 경력 단절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고 다시 돌아왔을 때 더 높은 곳으로 승진하는 것에서 많은 기회를 과탁을 당하게 되는 유리천장의 네. 문제가 있고 네. 이게 실제로도 지수로 계산했을 때 OECD에서 한국이 거의 최하위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여성과 남성의 임금 격차의 문제가 있는데 여성과 남성이 같은 일을 했을 때 더 낮은 월급을 받는 문제도 있지만 직업 자체가 여성의 직업과 남성의 직업이 보통 많이 구분되어 있잖아요. 우리 생각 속에. 그러니까 서비스업 같은 곳에는 보통 여성들이 일을 하죠. 마트 캐셔 아니면 톨게이트에서 이제 돈을 수납하는 그렇죠. 분들이라거나 저임금의 서비스업. 이런 저임금의 네. 서비스업들은 보통 여성들이 많이 네. 하고 전문직과 뭐 제조업, 월급이 많이 나오는 안정적인 직장은 보통 남성들이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예를 들면 자동차 공장에서 자동차를 조립하는 여성 상상이 되시나요?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랬을 때 같은 일을 하는 여성과 남성의 성별 임금 격차도 있지만 이 성별화되어 있는 직업의 문제,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 성별 임금 격차의 문제까지도 10년 정도 뒤에는 좀 해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이제 52시간 근로제라든가 요즘 하여튼 근로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남성이고 여성이고 일단 퇴근을 해야 되거든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동 육아도 더 많아지고 저희 신랑이 정말 흔치 않게 네. 육아를 참 잘하고 아이를 잘 돌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제가 더 많이 아기를 돌보고 손이 갈 아무래도. 수밖에 없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저희 신랑은 굉장히 거드름을 피웁니다. 이런 남편이 없다. 네. 나 같은 남편은 없다. 근데 저는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아기를 보면서 다른 일도 좀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막 멀티가 잘 안 돼요. 네. 남자라는 특성상 그렇다라고 또 저희 신랑은 얘기를 하는데 참 그거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또 구분을 짓는지 안 해도 되니까 멀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내 말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우리도 여기 이렇게 멀티가 지저분한 거 봐라. 우리 아기가 지금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막 병 걸릴 수 있는데 위험하다 그랬더니 면역력이 오히려 높아진대. 와, 이거 뭐 마리아 방구야 이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네. 서로 이렇게 의견을 좁히는 게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남자 여자를 한 가정에서도 계속 따지게 되는 것 같고. 근데 저는 이 버지니아 울프를 딱 봤을 때 이 레너드 울프였나요? 네. 그 남편이 어떤 남편이길래 그렇죠. 이렇게 본인의 목소리를 어. 잘 내게 해주셨을까? 그 당시에 그 사회상에도 불구하고 네, 아까 블룸즈버리 그룹의 일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워낙 뭐 교양 있는 사람이었고요. 네. 그리고 레너드 울프 같은 경우는 사실 버지니아 울프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거든요. 주머니에 돌을 채운 다음에 강물로 걸어 들어갔는데요. 아내를 죽게 한 남편이다라고 해서 비난도 받았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버지니아 울프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부터 정신질환을 갖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알면서 이제 결혼을 하고 또 수십 년간 뒤에서 받쳐줬던 사람이에요. 그 외조를 사랑이네, 굉장히 진짜. 잘했던 버지니아 울프의 사후에 또 그녀의 책들을
다 편집해서 출간을 한 것도 바로 그 남편 레너드 울프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의원님도 이제 결혼 신혼이신데 우리 남편의 외조에 만족하십니까? 네, 저는 사실 남편의 외조가 아니라 남편의 내조를 받고 있다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저희가 사실은 어렸을 때는 결혼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지금 남편이 좀 제가 만났던 많은 남성들과는 조금 다른 캐릭터여서 그래요? 제가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했던 결혼을 이 사람이랑이라면 괜찮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좀 결혼을 마음 먹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로맨틱해요. 그래요? 네. 근데 사실은 제가 남편한테 굉장히 미안한데 저희는 네. 모든 집안일을 다 남편이 합니다. 있구나. 전업 남편인가요? 아니요, 전업은 중으로? 아니고 네. 제 남편도 이제 저희 정당에서 같이 일을 해요. 활동을 하다가 만나가지고 같이 일을 하는데 제가 이제 너무 피곤하니까 집에 가면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예. 그러면 옆에서 막 일을 부산스럽게 해요. 그러면 미안하니까 세상에. 그냥 내일 하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내가 기뻐서 하는 거니까 그냥 있어. 그런 사람이 있다네. 그런 남자가 있어요. 기뻐서요. 네. 근데 그게 그걸 안 하면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에요. 집이 깔끔해야 되고 집안일을 항상 해야 되고 그것을 해야만 본인이 힘들지 않은 사람이어서 저를 위해서라기보다는 근데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막 지저분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하면서 이것 좀 같이 하면 안 돼요? 저는 그러거든요. 그렇지, 그렇죠. 근데 정말 성자시네. 허위평론가 어떻게 자기만의 방 네. 총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이 책 같은 경우는 예. 여성이 처한 불평등한 정치, 사회, 경제, 이 문화의 구조적인 면모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책이죠. 네. 20세기에 쓰여졌지만 저는 21세기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 책이 좀 읽기 버겁다라고 죄송해요. 하시면 예. 영화를 하나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스티븐 달드리 감독이 2002년에 만든 비 아워스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버지니아 울프가 나와요. 니콜 키드먼 배우가 버지니아 울프 그렇군요. 역을 맡아서 네. 그 당시에 아카데미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러니까 델러웨이 부인을 쓰던 당시의 버지니아 울프와 그리고 1950년대에 또 한 여성 그리고 현대 여성 3명이 등장을 해서요. 그걸 교차시키면서 여성들이 지금 살고 있는 삶에 대해서 조명하고 있는 영화인데요. 이 자기만의 방의 문제의식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작품이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용 의원님이 21대 어떤 목표를 갖고 계세요? 네, 저는 이제 기본소득당의 유일한 국회의원이잖아요. 네. 당연히 이름부터 기본소득당이니만큼 네. 기본소득을 실현하는 것이 제가 21대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일 수밖에 없다라고 네. 생각하고요. 예. 근데 이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그냥 불쌍한 사람들 혹은 지금 사람들 먹고 살기 힘드니까 사람들한테 얼마씩 돈을 나눠주자라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에게는 어떤 가장의 폭력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뭔가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할 수 있어야 하는 청년들에게는 오늘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아니라 내일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버팀목이 되어주고 뭐 중년과 노년에게는 또 다른 의미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런 기본소득을 좀 만들어가고 싶다라는 꿈이 있고요. 예. 네, 지금은 이제 90년대생 여성 정치인으로 많이들 불러주시고 그렇게 인터뷰도 많이 하는데 네. 4년 뒤에 임기가 끝날 때쯤에는 그런 어떤 청년과 여성이라는 수식어를 떼버리고 많은 분들이 그냥 용해인을 기억해 주실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다면 이 4년이 참 저에게는 보람 있는 4년일 것 같아요. 와. 30대 초반에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그저 술 먹고 놀았지. 그 옛날이요. 참. 예. 오늘 오유경의 인생 책방은 용해인 의원의 인생책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으로 함께했고요. 젊은이들을 위한 또 여성들을 위한 정치의 장을 활짝 열어주실 것 같아요.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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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맹수지입니다. 국회 도서관이 추천하는 새로 나온 책과 다양한 추천 테마 도서를 소개하는 오늘 뭐 읽지? 오늘은 국회 도서관이 준비한 기획 도서를 소개합니다. 먼저 국회 도서관이 추천하는 새로 나온 책부터 만나보시죠.
동자부터 맹자, 석가모니까지 동양을 휩쓸었던 철학자들의 사상을 이해하고 싶지만 왠지 어렵고 고리타분하게만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동양 철학과 실생활을 재미있게 연결한 책이 나왔습니다. 현직 고등학교 교사인 임정환 작가는 어려운 동양 철학 개념을 최대한 쉽고 친절하게 전달하는데요. 철학적 용어를 나열하는 것이 아닌 공부를 재미있게 잘할 수 있는 비법은 사랑에 차별이 있을 수 있나 등의 삶에서 꼭 필요한 주제를 동양 철학자들의 주장을 바탕으로 설명합니다. 캐캐묵은 철학이 아닌 현실 세계로 뛰쳐나온 철학을 통해 삶의 교훈을 되짚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타이타닉, 터미네이터, 아바타 등 이 시대 최고의 SF 영화 감독 제임스 카메론. 이 책은 그가 조지 루카스, 스티븐 스필버그, 크리스토퍼 놀란 등 7명의 영화계 거장들과 나눈 인터뷰를 담고 있는데요. 인류의 핵전쟁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 불안, 시간 여행, 우주 공간, 외계 생명체 등과 같은 인터뷰 주제를 통해 할리우드 SF 거장들의 세계관도 엿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영화, 드라마에서 등장한 400개 이상의 SF 이미지뿐 아니라 제임스 카메론이 처음으로 공개하는 희귀 컨셉 아트가 수록되어 있어 SF 팬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데요. SF 영화를 사랑하는 독자들에게는 상상력을 북돋워줄 책이 될 것 같습니다. 세계의 작가들이 출간한 책들 속에서 우리 문화의 흔적을 찾아 소개하는 한국을 사랑한 세계 작가들 시리즈의 3번째 편이 출간됐습니다. 1980년대 광주 민주화 운동을 옆에서 지켜본 미국의 인류학자 빈센트 셀던 그란트. 한국전쟁에 참여해 지평리 전투와 정전회담을 겪은 미국의 역사작가 시오도어 리드 페렌바크. 이후 이들은 자신들의 책에서 한국의 정치, 역사, 문화에 대한 분석과 자연스러운 일상을 세세히 기록합니다. 총 3권에 걸쳐 구한말부터 현대까지 우리나라를 방문한 112인의 작가들의 기록을 서술한 이 시리즈는 세계인의 시선에 비친 한국을 객관적으로 엿볼 수 있게 도와주는데요. 이방인들의 기록을 통해 세계 속의 한국을 발견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국회 도서관이 준비한 기획도서 시간입니다. 이번 주 기획도서의 주제는 열려라 클래식인데요. 세계적인 작곡가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기념해서 클래식 관련 도서들을 준비했습니다. 클래식 좋아하세요? 라는 질문을 혹시 망설여 본 적 있으신가요? 듣고 있으면 너무 좋지만 막상 들으려고 하면 어떤 곡을 골라야 할지 망설여지실 텐데요. 이 책은 19세기 낭만주의 시대를 풍미한 작곡가들의 삶과 음악, 사랑 이야기를 한 권의 옴니버스로 담아냈는데요. 살롱에 모여 자유롭게 몽상을 노래한 낭만주의 작곡가들의 명곡과 인생 스토리가 담겨 있어 초보자도 클래식에 쉽게 입문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한 본문에 수록된 QR코드만 찍으면 시간과 장소,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클래식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살롱계의 낭만 총각 슈베르트부터 브람스의 얽히고 설킨 사랑과 우정 이야기까지 낭만주의 시대를 대표하는 작곡가들의 삶과 음악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나만의 클래식 취향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클래식은 교양 있는 사람들만의 전유물일까요? 모차르트, 베토벤, 쇼팽 등 유명한 음악가를 꿰고 있어야만 클래식을 잘 아는 걸까요? 책 1일 1클래식 1기쁨은 클래식을 잘 모르는 사람도 음악에 젖어들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 수세기 동안 사랑받은 불후의 명곡부터 최근의 예술성을 인정받은 음악까지 매일 딱 한 곡씩만을 추천해주는 1년짜리 플레이리스트입니다. 역사적으로 유의미한 날짜의 추천 음악, 잘 알려지지 않은 여성 작곡가와 현대 작곡가의 음악 등이 담겨 있어 다양하게 클래식을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또한 클래식에 얽힌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단 한 줄의 글, 아름다운 시 한 편 등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루 한 곡의 클래식을 통해 지친 하루의 끝에 휴식을 느껴보면 어떨까요? 클래식에 입문했다면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연주되는 클래식 중 하나인 베토벤의 음악 세계에 빠져보는 건 어떨까요?
자신을 베토벤 스토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베토벤을 존경해온 젊은 피아니스트 이면정. 그녀는 자신의 연주 경험을 바탕으로 베토벤의 삶과 예술성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음악가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청각 장애를 딛고 위대한 작곡가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베토벤이 겪어야 했던 수많은 고난과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았던 그의 천부적인 재능을 바탕으로 예술성을 소개합니다. 올해로 탄생 250주년을 맞이한 베토벤. 그의 음악이 수백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우리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는 이유를 이 책을 통해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책 내용은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는 국회방송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책으로 다시 찾아뵐게요.